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인들의 행사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정말로 감사한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던 우리 안종환 교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고 또 저명하신 여러 작가님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 귀중한 행사에 제가 동참을 해서 같이 즐거움을 갖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고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가르침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문학에 대해서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백지입니다. 근데 가끔 저희 내자가 시를 쓰고 시를 배우고 또 낭송을 배우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야 처음으로 이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말씀을 솔직히 올립니다. 저는 30전에 대학 강단에 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4.19 후에 이 나라가 독재자에 의해서 인권이 눌리고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 대학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계에 투신해서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계에 투신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민주화를 위해서 긴급조치하여서 전국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대중 앞에서 이 강연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번 긴급조치 위반으로 3년 8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문단에 발붙이고 있다 보니까 관계되는 단체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단체들마다 이제 소위 봄이나 가을이 되면 문학기행이라는 걸 떠나는데 사실 오늘 몸도 썩 편치 않고 그래서 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다가 명단을 쭉 보니까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다른 문학기행보다도 좋은 것은 시 낭송가분들이 참석을 해서 그런지 목소리들이 전부 꾀꼬리 같아요. 참 봄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사를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이제 사실은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기 전에 평론가가 어디 가면은 그냥 축사만 해서 되겠는가 해서 좋은 시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꽤 오래되고 또 이 좋은 분위기를 제가 딱딱한 무슨 시가 어떻고 감성이 어떻고 이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해봐야 별로 먹힐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북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안동에서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철도국에 들어가셔가지고 해방 후 제1공화국, 제2공화국 때까지 철도 공무원이셨습니다. 오래 계셨으니까 직위가 꽤 올라가셔서
서기관, 이사관까지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공무원들은 박봉입니다. 정말 협잡이나 소위 말하는 사바사바가 없으면 전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8남매 중에 둘째입니다. 아버지의 공무원 공부로는 10 식구에 입에 풀칠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단지 집은 철도 관사가 있었고 또 전화도 비상전화라고 한 대 있고 또 차도 집차가 한 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직장에서 두시고 나오니까 집도 자동차도 전화기도 전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10 식구가 여관을 들어갔어요. 여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한 달쯤 있다가 아버지가 어디서 돈을 좀 구해가지고 오셔서 저쪽 원효로 산꼭대기에 사골제방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전세로 옮겼다가 아버지가 또 직장에 이제 또 새롭게 취직을 하셔가지고 집을 지어서 이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의 어린 시절은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집이 안동에 있을 때 저 혼자 서울로 유학을 와서 한 이태 동안 중학교에 다닐 때 자취를 했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집사람이 한참 하라고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곧잘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서정주 선생님의 시를 보면은 자화상이라는 시에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이렇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만 저를 키운 건 파라리 가난이었습니다. 가난한 서울 유학생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의 경복중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사투리 쓰죠. 도시락 싸가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죠. 그런 가난한 소년, 꿈은 컸지만은 그 꿈을 펼칠 수 없는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학에 심취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책을 어느 정도 좋아했는가 하면은 당시 저희 외조부가 이해천 군수를 하셨는데 당신의 사위를 이해천 군립 도서관장을 시켰어요. 그럼 방학이면 거기 가서 그 도서관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음담패설집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갈 때 국문과 아니면 사학과를 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학의 꿈을 그때부터 쭉 키워왔습니다. 아까 우리 또 종시의 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문과 가면 굶는다고 많은 어른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문과를 갔습니다. 국문과를 가고 석사과정도 국문과, 박사과정도 국문과를 나와서 그 문학으로 교수직도 하고 글도 쓰고 사회적인 신분도 얻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국문과 굶는가 아닙니다. 공부가 어렵습니다. 국문과의 공부가 쉬울 것 같죠? 우리말이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좋은 시란 어떤 것인가 이거 33년 교수 생활과 박사 학위를 걸고 쓴 글입니다. 사실 그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문학의 꿈을 키워왔고 지금은 여기에서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백암이라는 곳,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이천 마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얼굴 모습 그대로 농사꾼답죠. 예, 봄부터 가을까지는 새카맣게 해가지고 다닙니다. 도저히 저 사람이 무슨 교수 출신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다니고 손이고 어디고 전부 상처투성입니다. 또 예초기를 그 20kg이나 되는 거를 등에 짊어지고 한 사나흘 일을 했더니 척추에 무리가 와서 다리가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침을 3년째 맞는데 아직도 안 나요. 그 침쟁이들 제 돈 많이 가져갔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오셔서 면면들을 뵈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뭐 좋은 시란 무엇인가 100번 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젊어서 외로움, 가난함 이런 것을 견디기 위해서 문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설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6개 남녀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문학 서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문학 서클을 지도해 준 사람은 소설가 황석영이었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친구들이었죠. 거기서 한 것은 아무것도 남는 건 없고 집사람 하나 꼬신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한 너댓 명씩 해서 6개 학교면은 한 20명이 조금 넘는데 결혼한 커플은 저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들은 뭐 누가 이쁘네 어쩌고 허물만 켜다가 다 그만뒀는데 그 문학 서클에서 문인이 20명 중에 10명이 나왔어요. 네, 여기 뭐 우리 강병숙 선생도 계시지만은 진명도 우리 그 서클의 한 멤버였고 수도여고 또 숙명여고 용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경북 여기에서도 문학소년들이 모여서 지금 글 공부를 했었고 지금도 한국문단에서 중견이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반가워요. 다음 달에 LA에 있는 친구가 돈이 좀 많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현역이고 이 친구가 세계 각지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가면은 이제 한바탕 떠들썩하게 이렇게 놀면서 옛날 이야기하고 욕짓거리 좀 하다가 올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인생 나의 문학인데 소설을 쓰다 보니까 진흙 속에 역사의 진흙 속에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인물을 뭐 찾아서 헤맨다 이런 말들을 저기 주위 분들이 하셔서 제가 그거를 제목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문과를 나와서 코리아 헤럴드 기자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가나안 유학생을 따라서 돈 100불을 가지고 하와이 대학 하와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난하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하와이의 그 이민사 사탕수수 이민사 그것에 눈을 돌리게 되어서 그것을 제 첫 작품은 그걸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하와이 호놀룰루 백만장자 써니 노인 친구들은 평소에는 써니는 허름한 옷에 기름이 제일 적게 먹는 구형 폭스바겐을 타고 다니지만 써니는 집도 여러 채 되는 큰 부자이며 알로하 스타디움에서 미식 축구가 있는 날이면 차고에 숨겨놓았던 검정 캐딜락을 몰고 혼자만 살짝 구경 갔다 오는 야바오꾼이라고 입을 삐죽였다. 어느 날 써니가 말했다. 나 써니는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15년 아니 하루 18시간씩 노예같이 일했어. 사탕수수밭에서 조금 머리 쳐들어봐. 말탄 백인 식장놈이 마구 채찍으로 후리쳤어. 나 써니는 피처럼 붉은 화산 흙 둘러싸인 사탕수수밭에서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들으며 외쳤지. 매일 난 속았다. 내가 떠난 고향보다 더 메마른 나쁜 땅에서 행운 잡을 수 없다고. 계약 끝나면 황금덩이 가지고 조선의 고향 처녀에게 돌아간다고 했었지. 결국 그 처녀 부자 첩되어 살러 가지 않았냐 말이야. 고르장 같은 써니의 방을 둘러보니 침대 위에 50년대 노경이 얼굴이 담긴 낡아빠진 아리랑 잡지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써니는 방금 바람에 날아간 $5를 찾기 위해 침대 밑을 마룻장에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쓸고 떠들었다. 한 줄기 저녁 햇살이 그의 낡아빠진 작업복 위에 스며들어 발그레야 하니 사탕수수처럼 빛났다. 저는 이 꿈꾸는 사탕수수를 처음으로 써서 하와이에 살며 한국 가는 어느 교수분에 보내서 현대문학에 응모를 부탁했는데 그 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아마 술 먹고 잃어버린 것 같아요, 원고를.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코리아 헤럴드 다시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춤 잡지를 한 5년 번역을 했어요.
뉴욕 타임즈하고 댄스 크로니컬, 댄스 매거진 이런 걸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한국 발레리나를 그 애환을 주제로 한 소설을 써가지고 등단을 했어요. 등단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미국을 여행하다 어느 조그만 도서관에서 카우보이 이야기동 서부 개척사를 읽다 우연히 한국전쟁 참전 기록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조그만 도시에서 발견되는 낡은 스크랩북이었는데 그 한국전쟁 당시에 외국 군인들 뭐 참전자, 부상자, 전사자들의 그 가족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미학 소설을 쓰고 발레 소설, 예술 소설만 쓰려 하다가 그 자료가 제 앞에 나타나는 것 제 안의 숙제를 생각해서 몬타나 6.25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뭐 이제 6.25 때 미국 청년들 17, 8, 9세 청년들 와서 죽고 다치고 뭐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얘기 이런 것을 이제 쓰고 그 애인들이 알코올 중독, 이혼 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근데 의외로 제가 이 소설을 쓰니까 코리아 헤럴드에서 기자들을 보내서 그것을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코리아 헤럴드 신문 전면으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11개국에서 참전군인들이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제가 한국전에서 참전했는데 이제 지금 노인이 되었지만은 참 반가웠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초신규라는 단체도 소개를 하고 책도 많이 보내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장진호 전투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 자기 그 전우들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동지를 나누고 죽은 동지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고 그런 일을 하는 단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다가 장진호 전투를 찾아보니까 한국 전쟁 중 매우 참혹했던 장진호 전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해가는 많은 책도 읽었는데 장진호 전투란 1950년 11월 압록강 부근 개마고원의 장진호에서 중공군 12만 명과 미 해병대 17,000명을 포함한 유엔군 2만 명이 맞붙은 치열한 전투에서 중공군 4만 명, 유엔군 2,500명이 단 며칠 사이에 목숨을 잃은 전투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글을 많이 쓰고 인터뷰도 하고 하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16개국에서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키나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한국전쟁에 관한 책이나 사진, 경험담 등을 우승해왔고 또 본국으로 그분들은 이제 돌아가서 이제 살아남은 분들인데 교수로, 정치가로, 언론인, 사업가 등으로 많은 사회활동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은 평생을 전쟁에 대한 악몽을 꾸어왔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평화에 기도를 해온 그런 분들이었고 또 그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젊어서 한때 머물렀던 한국을 고향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분들이 굉장히 자주 와서 격정지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영문으로 출판해서 이제 미국에서 출판하고 미국 콜로라도에 초청되어 가서 출판 기념회도 갖고 했는데 그 뭐 100세 된 할머니가 콜로라도에서 제일 큰 목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분도 아주 군인들 아주 고생한 얘기 이런 거 줄쳐서 읽고 그런 흔적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죠. 그러다가 제가 흥남의 마지막 빈 메르데스 빅토리호와 이제 만나게 됐어요. 메르데스 빅토리호는 이미 좀 알려져서 아시는 분도 많겠죠. 한국전쟁 중 최후로 흥남부들을 빠져나와서 14,000명의 피난민을 거제도로 싣고 간 상선으로 제가 이 얘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우선 저는 1999년 뉴욕에서 부선장이던 러니 씨를 만나고 가지고 온 메르데스 빅토리오 이야기를 2002년도 조선일보의 6.25 특집 전면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소개를 했죠. 이 배는 60명을 태울 수 있는 배 14,000명의 민간을 태우고 나왔고 이 배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나서 그분들이 외국 선원들이 유일하게 아는 한국말로 김치 1, 김치 2, 김치 5까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배가 특이한 것이 그 배의 선장이던 러니 씨가 한국 전쟁이 끝난 후 가톨릭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가톨릭 수사가 되어 평생을 한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다 2001년 돌아가셨어요. 2001년 뉴욕 타임스에는 한국 전쟁의 영웅 라로 선장 잠들다 라는 기사와 함께 그 수도원 이야기가 상세히 실렸어요. 그리고 그 수도원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는데 한국에 있는 교민들이 다 그 수도원으로 달려가 밭도 갈고 커튼도 갈고 인터넷도 고속으로 갈고 해서 지금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뉴욕 지방에 아주 그 보금자리 같이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뉴스가 실리곤 하더라고요. 그 흥남의 배 중에서 조금만 인용을 하면요. 그런데 배에서 아기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울 공간이 없어 심지어 서서 아이를 낳는 부인까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참담했습니다. 이들을 돌보던 선원들은 아기들의 이름을 그들이 아는 유일한 한국말인 김치라고 지어줬어요. 라로는 간판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 벼랑간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닌가. 피난민들이 다 빅토리오를 떠나자 나는 거제도에서 신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나자 나는 바다를 떠났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때 수도원장이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 역시 기억하지요. 참담했던 그 시절을. 내 동생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그만 행방불명되었어요. 난 그와 8,000명의 실종자들이 언젠가 살아서 돌아올 날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수도원장은 말을 계속하지 못했다. 그는 손을 마주잡고 눈을 감았다. 눈보라가 거세게 창문을 후려치고 있었다. 아주 일부를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라로 선장이 한 그 말이 있어요. 저는 때때로 그 항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14,000명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1950년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서 하느님의 손길이 제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저에게 옵니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그분은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시고 그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다고 그래 그 밖으로. 그리고 200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한 편쓴 나그네라는 그 작품인데 이거는 한국 최초로 세계 여행을 한 철종 때 조선 선비 이야기인데 이분이 나폴레옹의 무덤을 센트 헬레나에서 파리로 옮긴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소설로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그 이제 선비 이야기예요. 그가 영국인과 함께 페르시아로 가니 왕이 그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여행에 필요한 비용을 많이 주었고 영국의 식민지를 지나면서 군상들이 옷을 벗은 채로 노역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던 노자들을 다 주자 군상들이 언덕 위에 둘러서서 절을 하였고 아라비아에 가서 마호멧의 출생지를 보고 또 팔레스타인에 이르러 예수의 사랑을 찾았다고 하지요. 홍해를 건너 에집트 왕을 보았는데 에집트 왕이 수에즈의 은혜를 보자 그가 대답하기를 이권은 영국 프랑스에 있고 에집트는 일에만 시달릴 뿐이고 얻는 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니 왕이 옳다고 하였네요. 희망봉을 지나면서 흑인 노예를 매매하는 것에 대하여 통렬히 비판하였고 미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를 여행했죠. 프랑스의 대신을 보고 이르기를 당신의 나라가 온갖 황폐한 상황이 다 부흥되었는데도 나폴레옹 황제의 묘소를 아직까지도 세인트 헬레나 가운데 두고 있는가? 라고 하니 그 대신이 이르기를 이는 진실로 우리들의 책임이다 라고 하고 이듬해 영국 조정의 서신을 보내서 파리에 이장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죠. 여기까지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나폴레옹의 묘소는 옮겼으나 이 성순교 선비 자신은 무덤이 종적이 없어서 집안에서 아직까지도 찾고 있습니다. 이 성순교 선비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없고 천주교 시내 밖에시 순교한 흔적이 있어
아직도 증거를 모으며 순교자로 초대한 일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저도 작품으로 써서 발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 요건 이제 앞으로 나올 작품의 일부를 조금만 읽을게요. 조선 왕조실록과 임진왜란. 구무력 청나라는 14대 만력제가 통치하고 있었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황위에 오른 만력제는 존경하는 스승이자 명재상이던 장거정이 죽고 난 후 그의 비리가 드러나고 그의 재산이 황제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장거정의 아들과 일족을 멸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그 후 만력제는 황희계성을 둘러싸고 제 신하들이 자신에 맞서자 황제 파업을 선언하고 자금성 깊이 들어가 몇 년째 어전에 나오지 않았다. 늙은 대신들은 황제의 얼굴을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다. 만력제가 황제 파업을 선언한 지 5년째 되는 임진년 어느 날 조선 임금이 급한 사신들이 달려와 원군을 청했다. 빨리 조선에 원군을 보내주십시오. 명나라를 대신해 조선이 외를 막고 있습니다. 조선의 사신들은 밤낮 없이 보온경을 보내 일본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청하고 있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무리한 조선 파병은 명나라의 재정을 파탄내고 도리어 여진족의 침략을 불러와 명나라를 멸망시킬런지 모릅니다. 사실 명나라는 조선 파병으로 멸망했다고들 하지요. 역사적으로. 석성을 제외한 모든 대신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시간이 갈수록 조정은 시끄러워졌고 만력제의 꿈자리까지 뒤숭숭해졌다. 꿈속에서 관우가 구척장신으로 석자 수염을 휘날리며 적토마를 타고 번쩍이는 청룡 언어도를 휘두르며 나타났다. 유비관우 장비셋이 복숭아밭에서 의형제를 맺었다는 도원결이고 바로 만력제가 가장 좋아하는 의리의 상징 관우였다. 유비 형님 일어나세요. 당장 일어나세요. 관우가 외쳤다. 꿈속에서 장비는 조선의 선조가 되어 나타나 애원했다. 형님 저 장비입니다. 설마 저를 버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삼국지에 관우가 나타나 만력제를 유비라 부르고 위기에 처한 동생 장비가 형님을 부르며 애원하는 소리에 만력제는 그만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다. 다음날 아침 일찍 어전에 늙은 대신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얼굴조차 까맣게 잃어버릴 뻔한 만력제가 몇 년 만에 나타나 옥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늙은 대신들은 마치 유령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황급히 눈을 내리깔았다. 조선은 명과 오랜 교류를 맺으며 의리와 명분으로 다져진 나라이다. 당장 의리 나라 조선으로 원군을 파병하라. 만력제는 신하들을 향해 소리쳤다. 폐하, 여진족과의 전쟁이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조선 파병이라니요. 늙은 대신들은 일제히 소리 높여 반대했다. 시끄럽다. 짐은 첫째도 의리, 둘째도 의리, 셋째도 의리니라. 만력제는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해성매의 미소를 머금고 자금성 깊숙이 사라졌다. 조선은 고하고 명나라는 망해도 좋단 말인가. 늙은 대신들은 하늘만 쳐다보며 가슴을 쳤다. 그러나 자금성 안에서 만력제는 통쾌하게 웃고 있었다. 여기까지 있고요. 한 가지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쓴 것 중에 하나 진척이 된 것이 얼마 전에 동아일보 기사가 났는데 황인창 기사가 흥남 철수기적 빅토리아 선장 미국서 가톨릭 성인 추대 추진 가톨릭 성인으로 그 메레디스 빅토리호의 라로 선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이 추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자료를 제공하고 하는 것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